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토요일 2-1부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갑자기 부산 지역에 지금 완전 폭우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래 호우특보 주의보 문자가 오면서 또 본의 아니게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그죠? 어쩌겠습니까? 변두리 유튜버의 어떤 현실이죠. 그러니 하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아까 고등어. 그죠. 요즘 전어철인데 자꾸 고등어 이야기했다고 뭐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요. 보세요. 뭘 보느냐. 이 회사의 실적을 뭐가 좌지우지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동향을 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버텨야지. 그죠? 100만 원은 죽어도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근거는 그죠? 제발 앞뒤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누가 절대 안 무너진다. 누가 200만 원 간대했다. 누가 300만 원 간대했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제발 하려면 주식이요. 오를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과정이란 게 있어요.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는지, 왜 이 주식을 파는지 그 이유를 알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누가 그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2차 전지를 사지 말라고, 사지 마세요 하는 근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지 마라. 안 좋다. 그렇게 본다 하는 거죠.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다. 그 말은요. 2차 전지 배터리 판매 단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 가격은 반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리튬 가격은 누가 좌지우지해 줬어요? 리튬 가격이 조금 떨어질만 하면 북한이 나서서 막았죠. 어떻게? 수출 금지. 리튬을 이용을 했죠. 히토류 수출 금지하듯이. 오펙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우디가 유가 떨어지면 감산 해가 가격 끌어올리듯이. 그동안은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진 독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근데 리튬이 중국밖에 없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다른 나라도 많아요. 많은데 왜? 굳이 그거 캐봐야 돈이 안 돼요. 우리가 염호라고 그랬죠. 어떤 리튬을 이런 데서 추출을 하고 이게 공정이요. 되게 길어요. 몇 달. 요즘은 기술이 hợp착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해서 그렇지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전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리튬을 추출을 해가 탄산 리튬을 만들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그냥 1년 넘게 걸려요. 그만큼 어떤 공급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그 긴 기간 동안 이거를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는 리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튬을 요즘 뭐래요? 하얀 석유.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국이 좌지우지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리튬을 판매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광산에 투자했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회사는 그죠? 뭡니까? 어떤 해외 강산, 리튬 강산 투자했다, 확보했다. 그래서 급등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현실이 어때요?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수교했댔죠. 한때는 같이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이고 전쟁을 치렀던 국가가 수교를 했어요. 그게 지금 사회죠. 지금 현실이죠. 그죠? 그러면요. 단지 미국하고 베트남이 수교했다. 그게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은요.
히토류 있죠, 히토류.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예요. 중국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은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그동안 어떤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돈, 여건, 또 이거를 개발했을 때 시장,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등을 돌리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죽여야 되겠다고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다 재편이 되죠. 그 와중에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는 게 히토류죠. 뭐, 리튬도 포함되고. 근데 그것마저, 마지막 남은 그것마저, 생명줄마저 지금 뽑아버리고 있죠. 베트남,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 이 회사, 이 나라가, 베트남이 미국하고 이제는 수교를 맺고 히토류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해요. 미국이 베트남에 있는 그 수많은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를 다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며칠 전에 그죠? 탄산 리튬 가격 들썩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이란 나라에 그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에 뭐가 없겠습니까? 네바다와 오리건주 이 경계 지점에 거대한 하산이 있는데 그 하산 분화구에서 리튬 광산청이 발견이 됐어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랍니다. 매장량 가격으로 추산하면 지금 현재 시세를 봤을 때는 한 2,000조 정도 되는 리튬 광산이 개발됐답니다. 그리고 미국뿐입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온갖 다 뒤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죠? 강원도, 영월 이쪽으로 막 온데 막 옛날 폐광까지 다 뒤지고 있죠. 리튬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리튬 광산이 여기도 리튬 광산, 저기도 리튬 광산 막 터지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그러면 리튬 광산은 끝없이 막 여기저기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가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확 늘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 리튬 수요도 그에 비례해서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고 그런 가격 폭락은 없겠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다 갖고 있는데 판매는 할 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럼 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비싸다, 사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 논리.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돌파해. 개인들의 맹신적인 매수세 그런 거 말고 반론을 할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그게 합당하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안 좋다. 계속 지수가 빠질 것이다. 특히 에코프로는 좀 위험하다. 그래 봤을 때 에코프로 시리즈가 빠진 만큼 포스코 시리즈가 반대로 올라가주면 상쇄를 시키니까 장이 그나마 안정화될 것이다. 아니면 2차 전지가 같이 빠지면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반도체가 올라가주면 또 상쇄가 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위험해질 것이다. 그래서 유가도 계속 봐야 된다. 상황이 복잡하죠. 그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장세를 보고 지금 위험하다. 확률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서 손해볼 확률이 높다 싶으니까 사지 마라. 현금 들고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고 지금은 득보다 실이 많다 싶으니까 현금 들고 기다리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다음 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는, 그죠? 다음 주는 이래 보면 큰 이벤트를 보면요.
일단은 정치죠, 정치. 정치가 상이 아주 복잡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래 그죠. 한동안 방사능 폐기물 갖고 딩강딩강딩강 하다가 거기에 돌아온 답변, 그죠? 답변은 뭐죠? 일본에서 그죠? 방사능 폐기물 대한민국이 정부가 우리 편 들여서 고맙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반성하라. 책임져라. 물러나라. 참 일본스럽죠. 거기다가 선물을 하나 더 주죠.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한 50km 정도 되는 대마도. 맑은 날 부산의 높은 데서 보면 대마도가 보이는데 그게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를 짓는다. 검토단계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는 일본 열도가 길게 있으면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이지만 태평양으로 흘러가지만 대마도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누출이 되면 동해로 우리한테 바로 오죠.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의외로 그죠? 뭐 어떤 정치는 정치고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어떤 어떤 방사능에 대한 오염, 경각심 이런 게 또 유발이 돼서 거기에 대한 그죠? 어떤 뭐 훅구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뭐 여타 방사능 치료제 이런 쪽으로 식품 어떤 치료약 이런 쪽으로 또 테마가 형성될지 그것도 뭐 모를 일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마도에 방사능 폐기물 공장을 짓는다. 너무 위험하죠. 또 하나는 보면 그죠? 쌍방울 상장 폐지 결정이 났거든요. 금요일. 얘는 시끄러웠죠. 최근에. 그죠? 뭐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죠? 정치인들 이재명하고 막 이래저래 막 복잡하게 엉켜 있고. 그동안 시장에는 그 한동훈 테마가 들썩들썩하고 또 만약 이재명 구속되면 그죠? 뭐 김동연이나 아니면 이낙연 이런 종목들이 또 들썩들썩하고 이게 주식판이죠. 어쨌든 또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치 테마들은 항상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어찌 보면 황당하죠. 같은 한시라고 대주주가 같은 한시라고 상가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치고 너무 수준 낮은 그런 흐름이죠. 근데 어쨌든 정치 테마주들이 이재명이 구속되냐 안 되냐 그게 이슈가 되면 또 정치 테마가 들썩들썩 한다. 근데 이거는 비추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관계 이게 좀 묘하게 돌아가죠. 정통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보다는요 우리나라하고 가까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도 진출해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요 러시아는 은근히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그게 러시아의 지금까지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죠? 북한 하면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미우나 고우나 챙겨준 게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어르고 달래고 키워주고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됐다고 갑자기 네가 나한테 해준 건 뭐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하고 다른 집에 가버렸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러시아를 약간 간접적으로 도와줬죠. 러시아 그 석유를 아무 때나 팔아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나 주변 국가 눈치 봐가면서도 중국이 물론 싼 가격에 샀지만은 눈치 봐가면서 계속 매입을 해줬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할 때 중국이 계속 반대를 했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 대가로 중국은 그죠 엄청난 고립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죠.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러시아를 우호적으로 도와줬다는 그 개심죄도 좀 섞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해줬다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무기를 지원 안 해주고 막판에 안 도와줬으니까 섭섭하다. 일종의 그런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할 거 다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냐? 황당한 표정. 그런데 중국하고 어찌 보면 중국도 지금 전 세계에서 고립이죠. 그런 중국한테 바로 지금까지 내가 어무로 양으로 키워온 북한을 러시아가 만나서 같이 잘해보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뭐야?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뭐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에 또 하나죠. 러시아는 지금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이래 만나서 이래 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심장은 어떨까요? 기가 찰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뭐 챙길 거 다 챙겨주고 이래저래 온갖 그죠? 그거 다 챙겨준 애인이 갑자기 변심을 하고 바로 자기 친구한테 달라붙어 떠나버린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괘씸하겠죠. 황당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그런 일이 생기면 침묵 지키는 편이 아니고 바로 응징을 해요. 응징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요. 만일 그 러시아와 북한이 저런 식으로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아마 시진핑이 뭐 방한을 한다든지 한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막 유지하려고 뭐 보여주기식 뭔가 쇼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북한이 다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보면 의외로 뭐 시진핑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을 뭐 방한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쪽으로 급속도로 뭔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정통적으로는 그죠. 중국 하면 화장품인데 이번에 리오프닝 했어도 화장품 별 볼 일 없죠. 또 중국도 이제는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또 일본 제품 뭐 SK2나 이런 화장품 시세이도 불매 운동이 벌어져도 한국 거는 안 사요. 오히려 유럽 거 다른 나라 걸 사가 쓴다는 거죠. 물론 중국 제품도 엄청나게 질이 좋아진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일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 해도 화장품은 좀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 보면 그동안 장기 소외주로 되어 있는 게임주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근데 게임주는 요즘 그죠? 완전 고전이죠.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돈을 못 벌어요. 힘들어요. 보통 그 온라인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 하면요. 그 온라인 게임 대부분 대명사가 리니지죠. 리니지. 이 리니지를 한 세대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사람들이 그대로 30대, 40대 계속 접어들면서 충성도가 높은 그 유저가 되면서 게임 회사들이 많은 돈을 거저먹다시피 벌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가 접어들고 하니까 그죠? 생활고 경제고 돈이 없죠. 현질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떠나는 거예요. 리니지를 하는 지금 40, 50대를 그죠? 린저씨라 그러죠. 리니지 아저씨 해가 린저씨. 이 린저씨들이 이제는 게임을 안 한다는 거죠. 다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NC소프트나 어떤 이런 온라인,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한테 맞는 뭐 패션, 캐주얼 이런 게임으로 흐름이 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게임주를 본다 하면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이 끝나면 어떤 게임주도 한 몇 개를 좀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쁘다. 이거를 혹시 어떤 중국과 우호 관계에서 어떤 대비 삼아서 게임주도 나중에 이제 팀원들이 모여서 찾아보고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이 붙음으로 해서 중국이 오히려 대한민국한테 잘해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다음 주나 앞으로 올 이벤트
이벤트를 보면요. 크게 보면 지금 그죠? 우리나라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바쁘죠. 순방하는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가죠. 우크라이나 갔다가 그 다음에 사우디로 갈 거거든요. 10월 달에. 그러면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써 들썩들썩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잭은 이제 너무 많이 해먹었죠. 사우디 네옴시티 너무 많이 해먹었죠. 웬만한 종목은요, 막 물린 그 매물층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만큼 좀 부담스러운 어떤 테마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요. 왜 이상하게 흘러가냐면요. 이 주식시장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개인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고 황당하고 어렵고, 그죠? 손실이죠. 왜? 갖고 있는 종목 다 안 움직이니까. 전부 그냥 막 거래도 없이 막 주주주 흘러내렸고, 그 돈들이 2차 전지 다 갖고, 2차 전지 뒤늦게 붙은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죠. 막말로, 그죠? 그 주식판에서요, 개인들을 꼬드길 때 어떻게 꼬드겨요?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고점까지 200배 올랐다, 300배 올랐다. 그런 식으로 꼬드기죠. 그죠? 그러면 떨어질 때는요? 한번 떨어질 때 논리로 이야기해보면 최고점 한 150만 원이나 보면 지금 한 89만 원대. 그럼 한 40몇 프로 떨어졌죠. 그럼 그 사람은 거지 됐나요? 그죠? 주식판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뒤늦게 잡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해를 보고 있겠죠. 그러면 이 주식판이 어렵고 힘들고 재미가 없고 답이 없고 2차 전지가 광풍이 불 때는 거기라도 편성이가 돈 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니야. 마땅히 갈 데가 없잖아요. 이래 되면요.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 2판, 4판이에요. 어차피 돈 꼰 거 정도를 갔어는 돈은 못 벌 것 같다. 그럴 때는 막 도박 심리가 극도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은 그걸 또 이용을 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소위 쓰레기 잡주들이 막 설쳐요. 또 지금, 그죠? 이 연말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그 기업이라는 거, 부실 기업은요. 상패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반기 결산 보고서 나오고 자본 잠식 당하는 회사들, 문제 있는 회사들, 뭔가 살아남을 방법을 막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죠? 알체란가? 그 네이버하고도 연루대가 있고, 이런 나름대로 빵빵하다는 테마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막 급락하죠. 왜? 왜 그래요? 유상증자 막 때리거든요. 유상증자 발표하고 폭락, 유상증자 발표하고 폭락. 막 반복하는 거예요. 바이오 회사들도 지금 유상증자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딱 걸려들고 발표되고 바로 하한가 가는 회사도 있고. 그만큼 지금 조심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야.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올 연말에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지막 바닥이라도 해보자. 그래 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안 좋은 조건으로 약간 질 나쁜 돈과 결탁을 해서 전환사채 발행했어. 유상증자 대규모로 했어. 한탕 해먹는 거예요. 성공하면 회사도 살아나고 자기도 살아나고 실패해봐야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상폐될 회사 이럴 것도 없다. 이런 회사들이 막 설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론을 펼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보면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지금은 뭐 시기도 그렇고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걸러 들어도 좋고 당장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해도 좋고 누군가가 반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인정하겠습니다. 아, 나는 그 부분은 몰랐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위 개인들이 좋아하는 작전주라는 거죠. 작전주. 이 시기는요. 이런 쓰레기 회사들이 막 급등을 하고 설쳐요. 먹을지 안 먹을지 손을 댈지 안 댈지 그건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사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왜 지금 시장이 재미없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대부분 2차전지 이런 일반적인 종목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한쪽에서는요, 막 쓰레기주들이 초급등을 하고 난리를 치게요. 근데 그거를 피해가야 돼요. 걔네들이 한바탕 끝나야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목숨 걸고 덤비들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 지금 시장의 테마나 뭐나 이 흐름은 이 쓰레기 잡주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이 재미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다 보이지만 실제 세력들은 저쪽에서 쓰레기장에서 막 설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현재 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 돈이 어디 가서 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걸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있냐면 어떤 세력이란 존재들은 항상 그럴듯한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금방 확인이 또 되면 안 돼요. 현실성은 있는데 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어떤 작전이라는 게, 요즘 네이버 들어가서 웬만한 검색에 다 나오고 SNS 뭐 금방금방 해져요. 세력들이 어설프게 작전하면요, 바로 뽀록 나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작전을 해도요, 좀 시나리오도 잘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요, 보면 우크라이나 이 어떤 재건이라는 건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젤렌스키가 미쳤다고 우리나라의 그 개발권을 막 주겠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 그죠? 우리나라 뭐라고? 아니라는 거죠. EDCF라는 게 있어요. EDCF. 이건 뭐라 그랬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정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 EDCF라 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걸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일종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다시피 아주 장기로 10년, 20년, 30년 장기로 이자도 찌꺼리만큼 받고 한 3조 이렇게 돈을 빌려줘요. 그 대신 너희가 이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 너희가 우리한테 너희 재건 참여할 수 있는 개발권이나 이런 걸 달라. 그러면 오케이. 지금은 딱 그 정도예요. 악수 딱 하고 땡큐. 지금 이 시점에 너희가 우리한테 3조를 빌려줘. 장기 저리로. 땡큐. 그거 진짜 멋지네. 이거는 우정이고 의리야. 사나이라서 맹치니까 내가 반드시 지킬게. 딱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MOU, 업무 협약이라는 거죠. 정식적으로 막 계약서를 맺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냥 그 정도 선, MOU라는 거, 업무 협약이라는 거, 딱 그 정도 선이다. 우크라이나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업무 협약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수혜주다, 누가 뭐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MOU, 업무 협약을 할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한 10대 그룹, 한 사장이나 아니면 총수 한 요 정도 레벨에서 참여하는 거지. 무슨 코스닥에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한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어쩌고 타워 크레인 몇 개 갖고 있다 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테마다. 테마는 테마로 끝내야죠. 그걸 현실과 연결시키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어느 날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무기를 대줬을 때 미쳤다고 미국이 천문학적인 무기를 계속 지원해줘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유가 개발권이죠. 우리는 3조 지원해줬고 미국은 1000조를 지원해줬다. 그럼 그 개발권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 테마 어쨌든 업무 MOU 업무 협약했으니까 이게 또 더석거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10월 달에
그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리나라, 그죠? 그 재벌들 모시고, 재벌들이 아니구나. 그 대기업, 그 총수들 모시고, 그러니까 뭐지, 뭐 어떤 회장단이겠죠. 회장단들, 한 10대 그룹 회장단들하고 10월 달에 중동에 가기로 했어요. 그죠? 잘 아는 네옴시티. 네옴시티는 그죠? 그 사우디 북서부에 있는 새롭게 짓는 도시죠. 여기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겠다, 뭐 하겠다, 막 하는 거죠. 근데 네옴시티 이전에요. 네옴시티 요게 왜 자꾸 이제 이거를 얘만 봐서는 안 되고, 결국 네옴시티라는 것은 왜? 그 네옴시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사우디에서 이야기하는 비전 2030, 이걸 봐야 돼요. 비전 2030은요, 2016년도에 빈 살만이 왕세자가 선포를 한 사우디의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석유로 먹고 사는 사우디가 영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유 외에 먹고 살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그거는 뭐 경제를 이야기해서 모든 것 다 포함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들의 미래까지, 국민들의 정신 건강까지 다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그죠? 그 이슬람 국가는 뭐라죠? 차를 합니까? 여자들이 눈만 이래 내밀고 덮으시고 한 그런 보수적인 국가에서 사우디에서 엄청나게 개방을 해주죠. K-팝 가수들이 가서 막 공연을 하고 그 열광을 하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면 요즘 스포츠 좀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뭐, 그죠? 그 유명한 그 호나우두나 뭐 유명한 축구 스타 이런 사람들 사우디 축구 리그에서 전부 다 데려가죠. 심지어는 뭐 메시 같은 선수들은 한 1조 2천억 줄게 했는데도 거절했죠. 그런 식으로 이 비전 2030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기름 외에 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자. 사우디 경제를 이래 보면요. 사우디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원유 있죠, 원유. 기름. 석유 뽑아서 팔아먹는 기름이 한 50% 이상을 차지해요. 한 53%. 그리고 이 기름을 정제를 해서, 정제를 해서 팔아먹는 비율이 한 15%. 그리고 석유를 했을 때 나오는 그 가스, 이게 한 1점 몇 프로, 광물이 한 1점 몇 프로. 그러니까 어떤 사우디 경제에 그중 100%는 다 석유다 봐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옴시티라는 것도 짓는 거고, 네옴시티는 면적으로 보면 26,500 제곱킬로미터. 감이 안 오죠. 그러면 그냥 면적으로 보면 서울의 44배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4조. 그죠? 이거는 익히 너무 많이 알려졌죠. 하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네옴시티. 그 거대한 네옴시티를 만드는 전초전이죠. 그러니까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시작 단계 보면 시작 단계에서 하는 거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아미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아말라 프로젝트는 뭐 신도시의 어떤 초입을 짓는 거고, 뭐 어떤 그 기본적인 인프라 뭐 그런 쪽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아미랄 프로젝트는 그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주력인 그러니까 거대한 새로운 석유 화학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처음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결국은 아말라 프로젝트는 기본 인프라 구성, 그 거대한 네옴시티를 지으려면 인부들이 가서 잠도 자고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짓고 있는 거. 아미랄 프로젝트가 석유화학단지라 했으니까 석유화학단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죠? 사우디를 대표하는 회사. 그리고 빈살만의 돈주머니. 아람코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결국은 주도하는 건 아람코인데, 그러면 이 아람코하고 또 협력을 하는 메이저 업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아람코하고 협력할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알사리프 그룹이란 어떤 회사와 또 임페리얼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페리얼 홀딩, 그 다음에 알사리프 그룹, 여기에서 아람코를 조율해 주는 거죠. 아람코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국영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그룹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회사들, 뭐 인력도 구해하고, 자재도 구해하고, 기본적인 거를 또 이래 막 쭉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이 두 개, 아말라 프로젝트, 아미랄 프로젝트,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사우디에서 국제산업단지라는 걸 조성을 해요. 우리로 보면 뭐 새만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만금을 개발하겠다. 그럼 텅텅 비어가 있죠. 그럼 이 새만금에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유치라는 걸 막 하겠죠. 그러면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또 새만금 그쪽에 뭐 유치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가서 광주나 뭐 이런 데 가서 내가 새만금, 안 그러면 뭐 전라도 이쪽에 어떤 지자체 단체한테 가서 내가 새만금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중동에 있는 어떤 회사다.